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관장 이정구입니다. 네. 제가 한 2달 전에 이 필 사이언스 강의원을 우리 담당자가 준비한다 그래서 마침 공룡전하고 겹쳐서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 제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진해서. 네. 저는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학에서 실제로 이쪽 분야 강의를 한 10년 이상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 우리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할 거고요. 근데 강의 자료는 서울대에서 한 10여 년 동안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대학교 강의를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최대한 쉽게 할 텐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좀 빠르게 넘어갈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가급적 끝나고 받겠습니다. 다음에 또 3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다른 행사가 또 있다 그래서요.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산에서 망치를 들고 화석을 찾으러 다니는 게 제 주업이었고요. 이렇게 화석을 찾을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바로바로 좀 넘어갈게요. 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알고 있죠? 46억 년. 태양은? 어휴, 벌써 다 알아요. 지구보다 조금 더 먼저 한 50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에 행성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형성이 됐죠. 자, 그리고 한 5억 년쯤 지나고 나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한 4, 5억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지구가 만들어져요. 그때의 지구를 우리가 원시 지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rimitive Earth라고 하는데 최초의 지구는 지금의 모습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죠? 네. 옛날 처음 생겼던 지구는 지금보다 뜨거웠을 거예요, 차가웠을 거예요? 네, 아주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쇠가 녹으면은 우리가 한 1200도, 1300도 정도가 돼요. 여러분도 화산이 빵 터지면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산 꼭대기가 그냥 파편화돼가지고 저 높이까지 그냥 돌부스러기들이 올라가는 그런 폭발형 화산이 있고, 제주도 한라산이 만드는 것처럼 또는 현재 하와이처럼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용암의 형태로 쭈르륵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런데 땅속에 마그마가 있을 때 그때는 온도가 1200도 이상이 되는데 얘네들이 지표면으로 나오면 당연히 식겠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금방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보면은 한라산이 보여요. 한라산이 이렇게 뾰족한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약간 이렇게 돼 있대요. 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오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굳은 건데, 자, 원시 지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마그마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직 지구에 작은 소행성들이, 미행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은 지구 표면과 부딪혔을 때 엄청난 충돌 에너지가 생겨요. 그 충돌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죠. 우리가 요 어린이하고 요 어린이가 둘이서 이마를 꽉 부딪히면 충돌하면은 열 받죠, 그죠?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의 표면은 마그마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지구를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생명체가 살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항상 약간이라는 말을 붙여요. 아직 정량적인 개념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자, 화산이 터지면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위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 그 화산 가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산소. 자, 또 이산화탄소, 또 탄소, 또 이쪽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나오는 가스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우리 학생. 자, 가스라 그랬어.
메탄, 다 맞는 얘기죠. 제일 많은 거. 질소. 화학들 이렇게 잘해. 자, 수증기야. 전체의 70% 이상이 수증기예요. 자,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쭉 올라가면 나중에 식으면 뭐가 되죠? 비가 돼서 내려요. 그 비가 초창기에 한 1억 년 이상 내렸어요. 비가. 그러면서 이 마그마의 바다를 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그마의 바다가 식으면서 최초의 땅덩어리 대륙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아직도 지금은 계속해서 화산가스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수증기는 계속해서 비로 내려요. 그 당시에 비는 지금 밖에 내리는 비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 당시에 비는 최소 한 섭씨 150도, 그 정도 온도의 높은 비였어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자,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한 1억 년 동안 내리니까 이제 마그마의 바다는 식으면서 이제 땅덩어리가 돌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아직도 내리고 있는 비는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네, 그럼 낮은 곳으로 흘러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걔네들이 최초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출현했을까요? 이제 우리 궁금해죠? 언제? 선캄브리아키라는 말은 없어요. 여태까지 책에서 교과서에 잘못돼가지고 선캄브리아 대 또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할 건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조금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최대한 쉽게 할게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은 물론 남세균이라서 박테리아 화석이에요.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건데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 녀석이 약 35억 년 된 지층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서부에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뭐냐면,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편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이 한반도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덩어리에 비해서. 이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28억 년 된 지층부터 분포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가장 오래된 지층이 겨우 한 3억 년. 그것도 아주 조금 있어요. 대부분은 다 중생대 이후, 공룡이 살던 시기 이후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질학과 학생들은, 교수들은 그 오래된 지층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옵니다. 일본 사람들 또 잘 울기도 하죠. 오면은 감탄해서 막 울어요. 네, 제가 야외에서 지질 조사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암석 중에서, 지구를 이루는 겉표면 이루는 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약 40억 년 정도가 돼요. 쫙 그린란드 쪽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오래된 화석은 약 35억 년 된 지층에서 나왔고, 가장 오래된 지층은 약 40억 년. 그렇다면은 그 사이쯤 어딘가에서 지구상의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죠. 네, 현재까지는 약 한 38억 년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을까 궁금해요. 자, 현재까지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얕고 따뜻한 물일까, 아니면 저 깊은 바다 밑일까? 심해. 그다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심해는 얇아요가 무슨 말이죠? 심해는 뜨겁다. 심해가 뜨거워요? 심해는 들어가면 마그마가 가까워서 저 친구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창의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내가 아직 질문 안 했는데 왜 손 들고 있지? 네.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태양열을 흡수하니까 얕은 물이 훨씬 따뜻할 것 같아요. 맞겠죠, 그죠? 네. 자, 지금 두 군데서 다 우리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주 깊은 데서는 우리가 보통 한 200m
뭐 사실 아무리 깨끗해서 10m 정도만 들어가도 햇빛을 안 들어가는데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바다에 따라 틀리지만 맥시멈 200m예요. 그런데 한 3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 밑에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마그마에 우리가 열수공이 나와서 마그마가 계속해서 이 가스가 올라오는 데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소도 없었어요. 산소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생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눈도 없고 고기 물고기 같은데, 자,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아갈 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산소가 있으면 죽는 생명체가 많아요. 박테리아 중에 혐기성, 호기성. 그래서 혐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죽습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바로 산소가 전혀 없는 이 화산가스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비치는 얕은 바다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겁거나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은 거기까지 뿐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이제 진짜 질문할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인데 얘가 뭐죠? 해파리. 자, 얘는 삼엽충. 얘는 그다음 얘는 레머드. 자, 우리 지금 학생들하고 저하고 수업이 인터랙션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아주 지금 흥분할 정도로 좋아요. 기분이.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해줘서. 예,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얘를 맘모스라고 발음한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옛날에 청량리 백화점이 저기 청량리에 맘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일본식 발음이고요. 메머드죠. 우리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자, 이 중에서 제가 전공한 화석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요 삼엽충 화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해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삼엽충을 그 이후로 이제 삼엽충으로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후배들이 한 10명쯤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제가 표본 채집한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산에서 산 날만 1년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삼엽충 그림자도 못 봤고요. 어느 날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이 지금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돌을 보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동안은 미친 듯이 채집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연구를 다 못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년을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있는데 지도교수가 놔주질 않아가지고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끝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화석들을 가지고 후배들이 다 박사 논문에 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다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죠?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 할 거고요. 요번에 얼마 있다가 저희가 별밤 캠프는 작년처럼 별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화순 가서 낮에는 공룡 발자국 보고 밤에는 별 관측할 거예요. 1박 2일로. 그 다음에 내년쯤에는 제가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을 1박 2일로 가서 낮에는 삼엽충 화석 찾고 밤에는 별 보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화석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강의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가급적 글을 제가 안 썼는데 시간 개념을 조금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가 한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 우리가 그 시기 고조선, 우리 전체 우리나라 역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 자, 이 정도 시간 개념인데 이게 다 합해서 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시간 개념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한 46억 년 전부터 쭉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쯤에 어딘가에서 40에서 35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했고 가장 오래된 게 35억 년 된 지층에서 나왔고 시간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약 10억 년 전에 지층에서 최초의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정도 그 오래된 지층에서 화석이 나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쯤 가게 되면 이제 고생대가 이제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삼엽충이 살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나이트가 살던 중생대, 공룡이 살던 시기.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메모드가 살던 신생대. 그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우리 인류는 여기서 어디쯤이냐고 하면은 여기다가 선도 못 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재미는 없어도 억지로 이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도 있네요. 자,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말은 들어봤죠? 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시간을 나누면은 이렇게 이제 기로 나눠요. 캄브리아기, 오르드베스기, 실리라기, 대번기, 석탄기, 페른기, 트라이아스기, 쉬라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도. 자, 여기에서 아까 어떤 학생이 제일 처음에 선 캄브리아 기라 그랬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과서에 잘못 쓰이고 있었어요. 기는 대를 다시 나누는 게 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다 대락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시대 또는 누대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 캄브리아 기라고 여기저기 막 박물관에 과학관에도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다 고쳐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기억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다가 지구 46억 년 전에 처음 탄생을 했고 5억 4천만 년 전쯤에 고생대가 시작이 되고 공룡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이가 2억 5천, 그 다음에 공룡이 멸종할 때가 한 6,600만 년 전, 딱 세 가지만 써놨어요. 근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이게 바로 35억 년 된 지층에서 나온 박테리아 화석입니다. 이게 호주 서부의 애들레이드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층이 이렇게 도형형 형태로 꼬불꼬불 돼 있어요. 여기를 돌을 요 주먹만해가 띄어다가 현미경으로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작아서 여러 개의 얇은 박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쭉 연결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현재 물이 있는 지구상에 물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는 이겁니다. 남세균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건데 얘가 화석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화를 못했어요. 그냥 똑같아 형태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우리나라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10억 년 전에 지층이 어디냐면은 저기 인천에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소청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대청도, 연평도 가기 전에 소청도라는 섬에 가면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하얗게 보이는 데라서 분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얀 분바위. 근데 여기에 가까이가 되면 지층들이 이렇게 퇴적층에서 쫙쫙 쌓여 있고 지금은 기울어져 있지만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돔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요걸 다시 잘라서 보니 요걸 잘라서 요 안에서 현미경을 들여다 보니까 요런 놈들이 나와요. 요게 지금 아까 길쭉길쭉하게 생겼던 것이 형태가 말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이가 약 10억 년 된 지층에서 나오는 남세균 화석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10억 년 전에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었고 물론 소청도라는 섬이 분바위가 지금의 그 위도에 있진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6억 년 전까지는 지구상에 별로 생물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시기까지는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가 너무 희박했어요. 물속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호기성이에요. 산소가 있어야 살기 편한데 아직 한 6억 년 전까지는 지구의 생명체가 대기 중에 산소가 너무나 희박해가지고 생명체가 이렇게 번성하거나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7억 년 전쯤에 지구에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노우볼 얼스라고 하는데 그냥 지구 전체가 다 빙하로 덮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나마 있던 생물체가 그냥 싹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박테리아는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온도에 상관없이 버티고 있다가 6억 년쯤, 한 1억 년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다시 이제 지구의 기후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물들이 바닷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동물 같아요? 식물 같아요? 얘는 뭐 같아요? 해파리. 나머지는 식물 같아요? 동물 같아요? 어떻게 알죠? 지금 동물 같다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이 안 되는데. 네. 자, 식물 같지만 이게 바다주름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살고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뿌리를 또 받고 있어요. 여기 진흙이나 모래 속에. 그런데 얘는 동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연체야. 그러니까 뼈 같은 가시 같은 게 없이 물렁물렁하고 흙 속에 묻히면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다세포 동물인데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에요. 1946년에 호주의 광부 스프릭이라는 사람이 광산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가다가 저녁 노을에 가는데 발이 하나 딱 돌이 찼어요. 근데 돌에 이렇게 햇빛을 보니까 석영 노을에 보는데 이 돌 조각에 저런 납작한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 이게 보이세요. 이런 게.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벌레 자국 같기도 하고 동물 자국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미 화석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들고 대학의 교수한테, 지질학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거 화석이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식물 화석인 줄 알았어요. 꼭 식물 이파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위를 그 교수가 다시 가서 어디서 찾았냐 해가지고 그 다음 나가서 막 뒤지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생긴 애들이. 네. 근데 여기에는 전혀 골격이 있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다시 지구에 이제 생명체가 살기 상당히 좋아졌던 환경이 잠깐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얘네들이 갑자기 또 5억 4천만 년 전쯤에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네. 원인은 분명히 아마 기후 변화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익숙한 이제 고생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눌 때는 뒤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운데 무슨 자가 들어가죠? 전부 다? 생자가 들어가. 생물을 가지고 나눴다는 뜻이에요. 즉, 생물, 즉 지질 시대 그동안 살았던 화석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화석이 나오거나 그거를 경계로 잡았다는 뜻이고, 이건 아주 오래된 생물이 살았다는 시대라는 뜻의 고생되고요. 약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날 때 바다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육지에서 먼저 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물에 살기가 육지보다 훨씬 편하대요. 결국 그런 얘기인데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육지는 아직은 지금 산소가 너무 적을 때라서 뜨겁게 내리는 자외선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물속은 방어막이 되잖아요, 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바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화석을 가지고 추정한 그 당시의 생태계의 모습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2004년이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제가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데 저기 베트남 가까운 쪽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지금은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보존돼서 하나도 손 대면 안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돌 쪼가리 아무거나 집으면 다 화석이에요. 아무거나 집으면. 네. 근데 그때 나온 화석입니다. 엄청 이쁘죠, 삼엽층이. 네. 자, 요거는 한 2, 3년 있다 2007년에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가지고 로키 산맥의 요호 내셔널 국립공원이라는 데 가서, 자, 여기를 가서 왜 갔냐면은 이 왈쿠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1895년에 자기 부인하고 16살 먹은 아들하고 데리고 이 길을 크로스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레킹을 했는데, 그날이 하필 8월 30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가 고도가 높은 데라서 한 9월쯤 되면 벌써 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무렵에 여기 건너가다가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봐요. 자기는 말을 타고 가고
부인하고 아들은 걸어갔대요. 예. 근데 하여튼 말이 경사면에서 삐끄덕하면서 나온 돌을 보니까 여기에 까만 블랙 쉐일에 이제 삼엽충이 보였어요. 제일 먼저 삼엽충이 본 거예요. 원래 삼엽충 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딱 찾고 그 애는 이미 해가 져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고생물학자들이 여름만 되면 6, 7, 8, 3개월 동안에 한 5명씩 조를 짜가지고 가서 보통 2주일 정도씩 있다가 교대해가면서 화석을 채집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일부 그러긴 했지만 그냥 무식하게 그냥 포크레인 들이다가 확 허물면 금방 찾을 텐데 지금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지금 10m도 채집을 못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돌이 하얗게 종이처럼 쪼개지는 돌인데 그거를 아주 하나하나 쪼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요만큼 뿐이 조사를 안 해요. 욕심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아직 조사를 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기를 갔을 때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접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동양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여기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기서 이제 건너오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파란색인데 초록색인데 이 위에는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죠. 그 식물 생장 한계선이 높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 요 정도 높이 된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막 이 고산증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30m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민감해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에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한여름인데도 아직 겨울에 있던 빙하가 덜 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고생물 학자들이고요. 지금 엉덩이가 다 찢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화석을 찾고요. 제가 간 날 찾은 화석입니다. 비가 막 내려서 빗물이 좀 묻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전은 요 크기의 삼엽증이 머리 쪽은 떨어져 나갔는데 얼마나 되는지 크기를 비교하라고 사진을 요거 동전을 넣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놈이 나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조금 있다가 얘는 할루시제니아라고 하는 건데 어디가 등 쪽인지 배 쪽인지 그때 뭐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도 몰라요.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화석입니다. 이거는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긴 새우라는 뜻인데, 얘가 이 당시에 얘는 좀 작은 놈이지만 크면 한 1.5m가 자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바다의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당시에 삼엽충도 잡아먹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다 모습이었고요. 자, 아까 처음에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죠? 삼엽충. 얘도? 자, 요건 강원도 영월에서 제가 찾았던 거고, 요거는 태백에서 찾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삼엽충이 강원도, 태백, 영월, 문경, 정선에서만 나옵니다. 즉 전기 고생대 지층에서만 한 5억에서 4억 년 된 지층에서만 나오고요. 아쉽게도 요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삼엽충 화석 중에 가장 큰 거예요. 크면은 보통 한 2, 3cm까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이제는 개인이 찾아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찾아서 개인이 가져가면은 바로 국립학교를 가야 됩니다. 교도소로 간다고. 그래서 요거는 좀 화나는 얘기지만 19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에 태백에 장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장성 터널이라고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을 뚫을 때 이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이 딱 한가운데를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뚫을 때 그 나오는 돌부스러기들이 엄청나겠죠. 나오는 것마다 삼엽충 화석인데, 이거를 그 당시가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이 어떤 때냐면 태백이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문을 닫았는데, 태백에 탄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석탄 산업 합리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석탄을 다 이제 안 떼기 시작하면서 탄광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른 걸 지원해주기도 하면서 이제 그쪽에 탄광이 있던 거 다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탈에 도로나 빨리 똑바로 내자 해가지고 터널을 뚫었는데 바로 그 지층을 뚫었고 이 나오는 화석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 삼엽충화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얼마 안 돼, 한 30년 전인데 우리 교육이 그 정도로 사실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가져갔냐?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큰 마대자루 있죠. 그냥 그거를 개수도 아니고 마대자루에 얼마씩 주고 사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게 지금 다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나중에 박사 논문 쓰려고 하려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동경대 가서 한 달 동안 우리 거를 남이 가져간 거를 그거를 보느냐고 한 달을 가서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그러냐고. 하여튼 그런 좀 슬픈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삼엽충이 사라졌나요? 아직 바닷속에 있나요? 사라졌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석은 다 사라진 생물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얘가 이제 지구상에 사라질 때쯤에 한 4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엄청난 빙하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 생물이 사라질 때, 멸종될 때, 우리가 현재까지 살던 생물의 한 75% 종으로 따졌을 때 75% 이상이 사라지면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구상에 80억 명. 자, 우리가 생물의 종류로 따지면 몇 종이죠? 자, 생물학적인 분류에서 종으로 따지면 80억 명이 몇 종으로 나누죠? 한 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 종이 몇 학년이야? 4학년. 자,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가장 어려운 걸 맞춰서. 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한 종이에요. 이 많은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종으로 따지면 하나의 피부색은 다 다르지만, 자,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재 생물의 종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종류로 따지면. 네? 네. 최소 1000만 종에서 최대 1억 종. 너무 범위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서 하루에 사라지고 있는 종의 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약 50종. 그것도 아마존 이런 열대우림의 그런 데서만 우리가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다 멸종하려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금의 이런 속도로 우리가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기후 위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하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래 가봤자 10,000년 이내에 지구상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와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졸음이 올 시간이긴 해요. 네, 그때가 제가 춤을 출 수는 없고 어떡하죠? 네. 잠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거는 박사 논문 했을 때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금방 하는데 옛날엔 전문에 찍었어요. 다 점화로 그렸던 그림이고요. 방금 전에 보글보글하게 나왔던 삼엽충을 가지고 이렇게 복원한 그림이에요. 삼엽충은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래서 삼엽충이 아니고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를 축이라고 하고 양쪽에 하나, 둘, 셋 해서 세로 방향으로 세 개의 축이 있다 그래서 삼엽충이에요. 우리말로는 세쪽이라고 합니다. 세쪽이. 네. 자, 근데 삼엽충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놈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몸통 마디가 2마디뿐이 없고 눈도 없고 머리, 몸통 2마디, 꼬리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도 안 되는 이런 물에 떠서 사는 삼엽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요거에 바로 삼엽충의 눈입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죠? 삼엽충의 눈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초승달, 가나다란 초승달.
이게 지금 눈의 위치고요. 이게 오늘날의 잠자리의 눈처럼 혼눈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보관의 형태입니다. 컴파운드 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면은 눈이 지금 하나하나가 눈인데 눈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오늘날의 잠자리처럼 사물을 봤을 때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은 좀 흐릿하게 보일까요? 네. 볼 수 있는 범위는 넓되 초점은 흐리게 보여요. 네, 잠자리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잠자리 애들도 잡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요거는 미국 뭐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 중부 유타주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삼엽충을 개인이 찾는 자체가 불법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괜찮아요. 얼마만 내면 되냐면 5불만 내면 돼. 한 6,000원 정도만 내면 하루 종일 캐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주도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3시간 반쯤 가면은 이 사막 한가운데 산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삼엽충 콜이라 그래요. 삼엽충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나와요.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돌을 막 부셔놔가지고 여기서 그냥 망치 하나만 있으면은 뚝뚝 두드려 보거나 그냥 망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주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작은 삼엽충들이든가 이런 놈들이 사실은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잘 찾으면은 그냥 가방에 넣지 못할 정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도 됩니다. 공항에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삼엽충 이런 거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서 직접 캐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때쯤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은 오르도비스라고 하는데 이때 조금 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제 바닷속에 이제 더 생명이 더 풍부해졌어요. 아까 삼엽충이 줄을 잃었지만 이때 이런 놈들이 나타나요. 얘 뭐 같아요? 네, 바다전갈이요. 바다전갈이 어마어마하게 네? 아, 그런 셈이죠. 네, 네. 전갈의 시조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육지 전갈도 있고 바다 전갈도 있는데 항상 바다에서 먼저 생명이 출현했으니까 이 녀석이 바다 전갈의 가장 조상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자, 요게 뭐 같아요? 혹시 요거? 맞아요. 오징어의 조상입니다. 제가 한번 넌센스 퀴즈. 오징어 다리가 몇 개죠? 10개, 8개, 6개. 자, 옛날에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구멍가게에서 오징어 사면 8개 뿐이 없었어요. 큰 거 2개는 주인이 떼어먹고. 네. 오징어 다리가 8개인 줄 알았어요. 자, 실제로는 앞에 있는 큰 한 쌍의 큰 거는 오징어 팔이고요. 나머지는 촉수예요. 정확히 많이 학문적 용어로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오징어 다리, 오징어 팔이라고 하죠.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오징어는 이렇게 안 생겼죠. 그렇지만 초기의 오징어의 조상은 두 종류라서 두족, 이게 뭐냐면 머리 쪽에 발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머리일 거 아니에요? 머리 쪽에 다리가 있더라서 두 종류라고 하는데 이 내장 부분은 이렇게 단단한 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녀석이 요 끝이 조금씩 말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리다가 중생대까지 되면 완전히 말려버리면 그게 암모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형으로 생긴 두 종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룡이 살던 시기에 바닷속에서 끝이 말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모나이트 형태를 갖춘 게 바로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냐? 요 겉에 있는 선의 모양이 바뀌어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일반적으로 진화는 단순해서 복잡으로 가는데 선이 이렇게 직선이었다가 중생대로 가면서 점점점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중생대 동안에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바다로 대부분 덮여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는 큰 암모나이트 화석이 직경 한 2m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는 삼엽충 화석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지. 일본에는 삼엽충 화석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일본에는 삼엽충이 살던 시기에 지층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삼요충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게도 이때 이미 지구상에 나타났고, 얘는 뭐 같아요? 말미잘 종류.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바다 정글이 컸는지. 자, 이렇게 작은 놈도 있지만 사람이 성인 남성이 한 1m 7, 80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한 3m가 돼요. 그 당시에 아마 오르드비스 가게 되면 바다에서 제일 무서웠던 놈이 이 놈이었을 것 같아요. 바다 전갈. 어마어마하게 큰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보이는 얘는 지금 요겁니다. 유립테리스가 가는 거고요. 이거 가장 작았던 건데, 요건 이제 아주 뭐 새끼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다가 이 시기에 또 이제 해백합, 우리말로 하면 바다나리라고 하는데, 얘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해백합, 꽃 이름이네. 그리고 바다나리래요. 나리 걔네를 때 나리야. 자, 얘도 역시 동물입니다. 동물이고, 여기 뿌리가 있어요. 또 있고. 여기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바위라든가 진흙에다가 자기 몸을 고착시키고, 얘가 위에가 바닷물에서 찰랑찰랑 그러다가 요 가운데 속에 입이 있습니다. 이빨이 달린 입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안에 지나가면 플랑크톤이라든가 작은 이런 것들을 딱 작은 물고기 같은 거를 얘네들이 훅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싹 들어가면 입을 딱 다물면 그냥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동물이고요. 화석으로는 얘네들이 그대로 잘 보존돼 가지고 이렇게 잘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안 나오고요.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요 줄기는 한마디 한마디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먹는 사탕 중에 요 가운데 별 모양으로 뽕 뚫리고 조그만 건데 이빨로 물고 이렇게 불면은 휘파람 소리도 나고 하는 조그만 그런 뽕 뚫린 조그만 사탕이 있죠. 뭐 그런 형태가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강원도 태백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중국에서 나온 바다나리 화석이고요.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라진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또 물속에서 이제 최초의 어류들이, 근데 최초의 어류는 아니지만 형태가 엄청 큰 원시 어류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빨이 없어요, 아직. 이빨이 없는데 몸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단단한 갑질로 둘러싸여 있는 갑조라는 놈이 나오게 돼요. 영어로는 둥클레어스테스라고 하는데, 화석으로는 요 뒤에 부분은 다 살이기 때문에 전혀 보존이 안 되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으면 길이가 약 한 15m. 어마어마하게 컸죠. 네. 그리고 이제 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바다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따뜻한 바다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남태평양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전부 다 산호초가 번성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구상에 산호초가 엄청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호가 산다는 얘기는 얕고 따뜻한 바다, 수심 30m 이내. 햇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바다가 생기고, 아까 오징어의 조상으로 했던 놈들이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이런 산호들이, 이렇게 살던 산호들이 화석으로 돼서 벌집 형태의 벌집산호, 그 다음에 사슬이 연결된 형태의 사슬산호,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다 나와요. 놀랍게도. 네. 그 다음. 근데 아쉽게도 저처럼 화석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돈이 안 돼서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종류의 화석을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앞으로 연구할 그 물질은, 영어로 머티리얼은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 많으니까 공부할 건 엄청 많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은 지구상에서 육지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자, 육지에는 식물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동물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식물이 먼저 나왔어요. 바닷가에서 식물이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식물들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식물,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들이 나오고, 뒤에 한번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리고 얘가 나오면서 이제 물속에 살던 어류들의 바깥세상이 궁금해서 슬슬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해요. 그 녀석이 나중에 진화하게 되면은 물과 육지에서 다 산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양설이라고 그러죠. 네. 자, 최초의 식물은 바로 이런 녀석들이었어요. 그게 화석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동그란 게 이 부분.
요게 줄기 부분. 요거는 우리 아쉽게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광주과학관이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이 자연사 분야, 공룡이라든가 이런 화석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에 자연사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룡을 포함해서 이런 화석들을 이제 멀리 안 가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첫 번째 우리 지금 저기 담당자들이 열심히 고생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 공룡전을 하는 것들을 강의를 같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바다 전갈도 봤는데 이렇게 육지에 이제 전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녀석은 뭐 같아요? 자, 바퀴벌레 아주 이쁘죠? 바퀴벌레 다 좋아하시죠?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져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놈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력이 가장 강한 녀석이 육상에서는 바퀴벌레예요. 전 세계적으로 바퀴벌레가 한 몇 종이나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대답. 약 한 30종이 되고요. 사하라 사막에 사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바퀴벌레는 가장 큰 게 약 30cm짜리가 있습니다. 먹을만 하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몇 종이 살까요? 우리나라에는 8종이 살고 있습니다. 네, 8종. 근데 분류학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은 아파트에 보면은 밤에 얘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 녀석은 그렇게 해로운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제일 징그러운데. 네, 어쨌든 그러고요. 얘가 얼마나 징그럽냐면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이사를 가도 어딘가 붙어오죠. 그죠? 한 마리가 어느 집에 있으면 그 퍼지는 건 순식간이. 왜냐면은 얘가 하룻밤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윗집, 옆집 다 아무리 살충제 뿌려서 바퀴벌레 퇴치해봤자 하룻밤 사이면 300m 거리에 있는 다른 집에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바퀴벌레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물속에만 살고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도 궁금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바깥에 육지에 있는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나오면서 잠깐 나왔다 들어가요. 물고기는 어디로 호흡하죠? 아가미로 호흡해요. 근데 육지에 사는 것들은 뭐로 호흡을 하죠? 폐 호흡을 하죠. 그래서 나와서 잠깐 구경하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산소가 많지 않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나왔다가는 금방 타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서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자꾸 나오니까 얘가 딱 궁금해서 나오려면은 앞 지느러미가 뭐로 발전돼야 되겠어요? 이제 발로 발전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느러미가 서서히 이제 발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족 동물이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많으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한 3억 년 전쯤 가게 되면은 이때 지구의 온도는 기후가 엄청 따뜻해져요.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지금의 대륙의 분포가 아니라 대부분의 대륙들이 다 적도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적도 쪽에는 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적도 쪽에는 열대우림입니다. 오늘날의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나무들이 엄청 크는데 식성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까지 발견된 나무 화석 중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 화석이 90m가 넘는 게 있어요. 그 정도가 자란다는 얘기는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직 열대우림이 많이 있죠. 네,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열대우림이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물이 고여. 그러면서 식물은 계속 자라고 밑에 쌓이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늪지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늪지대에 이렇게 있던 큰 나무들이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르고 썩으면 밑으로 가라앉아. 근데 이미 벌써 물은 안 빠지고 늪지대니까 얘네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무는 높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홍수 한 번 나게 되면 그 위에 퇴적물이 싹 덮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땅속에 자꾸 묻히는 깊이가 깊어지는 셈이 되겠죠. 위에 다른 퇴적물이 또 오니까 장 맞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썩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얘네들이 안 썩어요. 그러면서 땅 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돌도 녹을 수가 있을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식물들이 탄화가 된다 그래 타요. 얘가 그렇죠. 그게 완전히 타서 돌로 변하면은 석탄이 되는 거고 덜 타면은 식물화석이에요. 자, 그래서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에 고생대 식물화석이 탄광 주변에 많이 나오는 게 탄을 캐고 그냥 어떤 것들은 돌로 그냥 버려. 그거는 식물화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빻아서 연탄을 만드는 거는 탄화가 완전히 잘 돼서 이제 불이 잘 붙는 거예요. 자, 이 3억 년 전쯤에 지구가 다 적도 쪽에 모여 있어서 땅덩어리들이 그러면서 기후가 따뜻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대부분의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탄광의 연탄들, 석탄은 대부분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거 이외에도 또 나와요. 가까운 우리 저 광주시 남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죠? 화순. 옛날에 화순 탄전이 있었습니다. 화순에도 탄광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도 그 이후에 중생대 때 이때 이제 그 탄광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양서류 중에서 무시무시했던 놈 한 2.5에서 3m 정도 됐던 건데 아직 이빨은 크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머리는 삼각형이고 육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북미 쪽,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 화석이 나오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가면 얘가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네,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 다음에 나오는 놈들이 이제 파충류가 나오죠. 자, 파충류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피부가 뭘로 덮여 있죠? 비늘, 각질로 덮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몇 살? 7살인데 이렇게 유식해요. 하여튼 자, 7살도 이 파충류의 피부가 각질로 덮여 있는 것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그만해도 되겠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뱀.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 제일 싫습니다. 어릴 때부터 뱀은 징그럽고 무서운 거로 배워가지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뱀 집에서 키우는 애들도 있죠. 네. 자, 근데 우리가 계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껍데기를 까면은 안에 또 하나 막이 있죠. 마찬가지로 파충류는 다 대부분 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는데 껍질을 까면은 이렇게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 수분을 양막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증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막이거든요. 양막이라 그러죠. 네, 파충류의 특징이 이렇게 알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껍질에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늘로 덮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런 것들이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룡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고생대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살 남짓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억 단위로 가고 있죠. 네, 생물 종이 한 번 나와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종의 지속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만 년, 약 평균 100만 년 정도 됩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벌써 다 썼는데 갈 길은 멀고 큰일 났네. 네. 자, 그러면 그냥 더 빨리. 자, 육식공룡, 초식공룡. 공룡은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2004년에 몽골 고비사막 공룡 탐사를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운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한 1억 년 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나 공룡 뼈 화석이 나오는데 몽골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는 한 2억 년 된 지층에서부터 공룡 화석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지층은 1억 년 또는 8천만 년뿐이 안 되는데도 망치를 치면 쇳소리가 나 단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화산 활동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들이 단단해진 건데 이 몽골이라든가 캐나다, 미국 같은 이 공룡 화석 나오는 지층은 이렇게 삽으로 파도 돼요. 그래서 발굴하기 쉬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운이 좋아서 이때 갔을 때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어요. 사막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냥 자다 말고 바로 여길 갔어요. 그랬더니 소나기를 맞고 이 진흙들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뼈가 하나 나왔어요. 이만한 게. 근데 지금은 몽골에서 공룡 화석 뼈 갖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바로 교도소로 가서 중국은 사형시켜버리고요. 몽골은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찾고 나서도 가져오질 못했어요.
네. 공룡을 우리가 용반류, 조반류 크게 나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를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따가 다이노 월드 가서 한번 거기에 있는 모형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서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요렇게 색깔 칠한 부분, 요거 이제 쉽게 해서 엉덩이 뼈예요. 요걸 장골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치골, 우리도 이렇게 사람 여기 눌러보면은 단단한 뼈가 있어요. 배꼽 밑에. 그걸 치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자가 사실은 꼭 그런 의미를 왜 썼는지 모르는데 부끄러울 치자거든요. 치골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좌골 신경통 할 때 좌골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용반류하고 새처럼 생기면 조반류, 그 다음에 다른 공룡처럼 생기면 우리가 용광류라고 하고요. 자, 얘는 용반류고요. 우리가 먹는 치킨, 여러분들 나중에 치킨 집에서 시키면 살을 뜯어먹고 한번 뼈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공룡 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자, 요 뼈를 뭐라 그러죠? 요 뼈? 요거. 아이, 척추는 이거고. 요거. 그렇지, 쇄골. 자, 치킨을 시키면 쇄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조각에 하나 연결돼 있어요. 오늘 꼭 저녁 때 치킨 시켜 먹어보세요. 치킨 발라 먹다 보면은 요게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V자 모양의 뼈가 조그만 게 하나 나오죠. 네, 요게 공룡의 후손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새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룡이 현재까지 발자국은요, 발자국 화성, 우리 여기 전남대학교 지질학과의 저희 허민 교수님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공룡 발자국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3대 세계 공룡 발자국 화석 산출지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미국, 한국인데, 그 중에서 똑같은 면적이라고 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룡 발자국 수로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땅덩어리는 적었지만 한반도에 공룡이 엄청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룡의 낙원이었어요, 한반도는. 그런데 왜 그런 뼈화석의 발견이 잘 안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공룡이 멸종할 이제 살았던 시기에 갑자기 화산 활동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일대에 엄청 심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죽고 그냥 불에 타 죽거나 흙에 묻혔어도 그 열 때문에 나중에 지층이 너무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굴이 어려워요. 그 발굴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경기도 저 전남 보성에서 나온 거고요. 전남대 허민 교수께서 제일 먼저 찾아서 여기서 하얀 부분이 뼈예요. 요걸 가지고 복원한 게 요 모습이고, 요게 지금 다이노 월드에 좀 모형으로 하나 전시가 되어 있고요. 좀 사이즈는 작죠. 2m 채 안 되니까. 그거는 지금 움직이는 공룡을 이번에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작아서 이 안에다가 움직이게 기계 장치를 누르니까 목이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못 만들었어요.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경기도 화성 시어워에서 나온 서울대 지금 지질학과 이용남 교수가 찾은 건데, 이건 거의 완벽하게 나왔죠. 머리부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놀랍게도 이렇게 호숫가에 살던 놈이었던 거고요. 아마 이렇게 복원해 보면은 꼬리 쪽에 다른 거가 참 희한하게 생긴 그런 뿔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보통 공룡이 딱 화석이 나왔을 때 머리부터 이빨 다른 데 다 합쳐서 전체 뼈를 100%라고 했을 때 한 20%만 나오면 거의 완벽하다 그래요. 15% 이상 나오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성 쪽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룡 알화석, 수강류, 즉 쉽게 해서 육식공룡들. 알화석은 이렇게 생겼죠. 크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건 가짜 아니고 실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포 자연사박물관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보셨겠죠. 그리고 이런 용광류, 초식공룡 알화석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얘가 이제 경기도 시아오에서 나오는 공룡알 둥지 화석이고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지난주 해남 가서 찍은 거예요. 해남 우왕리 공룡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용광류가 큰 거는 뭐 한 1.2m짜리 있으니까, 이거는 호숫가에서 얘네들이 걸어가다가 아직 채 굳지 않은 뻘을 밟았는데 쭉 밟으니까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공룡이. 그러니까 채 굳지 않은 진흙이 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로 솟아오른 것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1984년에 대학원생 때 해남을 놀러 갔었어요. 그때 여름에 우리 대학원생들끼리 놀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공룡 발족인지 몰랐어요. 무식하게도 지질학과 학생들이. 그때는, 지금은 다 간척으로 돼서 지금 육지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거기가 지금 공룡 발자국 나오는 데가 바닷가에 있어요. 해안 절벽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긴 하지만 망치로 쳐서 거기서 소주를 가져가서 소주를 먹고 굴을 쳐서 굴을 안주로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게 우리가 거기서 놀고 있었던 움푹 들어간 게 공룡 발자국이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지금 전남대 허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뭐 가면 아주 엄청나죠, 사실. 자, 이게 뭐 같아요? 자, 요거는 공룡 위화석. 위 속에, 초식 공룡 위 속에 들어있던 자갈들인데, 우리 닭의 모래 주머니처럼 공룡이, 초식 공룡, 큰 이 초식 공룡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먹이를 엄청 먹어야 되겠죠.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풀의 양이 최소한 500kg를 먹어야 돼요. 공룡은 그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쓴 거 단 거 가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때는 다 거친 식물이었었는데, 다 거친 식물들을 그냥 일단 뜯어서 삼켰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위 속에 들어있는 이런 돌들이 연마작용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준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온 자갈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초식공룡 위가 해당되는 그 갈비뼈 속에 딱 뭉쳐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같아요?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어요. 아, 공룡 똥화석. 우리가 영어는 코프롤라이트라고 하는데, 분화석, 유식하게는 똥화석인데, 똥화석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게 진짜 공룡 똥인지 아닌지 그냥 잘 모르겠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돌을 화학약품 중에 불산이라는 게 있어. 염산, 뭐 황산 이런 말 들어봤죠? 불산이 가장 강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되는데 불산으로 요 돌을 쪼개가지고 불산이라다가 집어넣으면 돌이 싹 녹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 계신데, 옛날에 구정 때 같은 때 다식을 만들어요. 시골에서 송화다식 있죠. 송화가루, 우리 봄철 되면 아주 소나무에서 송화가루 날리잖아요.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송화가루 노란 다식을 만든다고요. 근데 걔는 아무리 먹어봤자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그냥 대변이 그대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내년 봄에,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 봄에 송화가루가 날릴 때쯤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책상에 노랗게 앉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유리 쪽 아무데나 슬라이드 글래스에다가 이렇게 대고 물방울 한번 떨어뜨리고 거기다 한번 손을 딱 넣으면 거기에 이제 송화가루가 묻겠죠. 그리고 그냥 아주 값싼 현미경, 아주 배율 낮은 것도 괜찮아요. 갖다 대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3개가 달린 꽃가루가 바글바글합니다. 송화가루가 트라이세케이트라 그래서 이 주머니가 3개 달린 꽃가루, 얘가 불산에도 안 녹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가루가 가장 이 부패에 강합니다. 네, 꽃가루가. 그래서 이 똥화석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공룡이 어떤 식물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식물을 보면은 이 식물마다 살 수 있는 해발 고도가 다르죠. 낮은 데 사는데 높은 고도에 사는데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식생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이 지역이 어떤 데였는지, 뭐 그런 거 등등해서 공룡의 똥이 알려주는, 과거 환경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물마다 또 다 살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 지층에 쌓인 지층의 나이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중생대 동안 육지에 살았던 파충류만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고, 날던 익룡이나 바닷속에 살던 어룡, 수장룡은 공룡이 아니죠.
공룡의 정의에서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파충류 중에서 다리를 직립으로 뻗는 것. 여러분도 도마뱀은 어때요? 도마뱀은 다리가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룡은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뻗고, 그 다음에 땅에 살았던 파충류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쉬운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이건 어룡인데, 어룡이 새끼를 낳았을까, 다른 물고기처럼 알을 낳았을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자, 이 화석을 보면 이거 어룡 화석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잘 그림에서 못 볼까봐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나오다가 큰 놈인데 이 정도 뼈, 하얀 부분에 큰 뼈가 이거고요. 척추뼈가. 여기 지금 아기가 나가는 쪽이 이쪽이에요. 나오다가 지금 여기 나가다가 죽었어요. 새끼를 낳다가. 이해 그림 가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난태생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룡이 난태생이었을 것이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더 격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종족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 나오는 애가 너무 완벽해, 부스러지지 않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날던 익룡이, 우리나라에도 바로 해남에 이제 익룡이 화석이 나오고요.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했고요. 까마귀 많은 거에서부터 큰 거는 기린 많은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귀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녀석들은 이렇게 컸습니다. 네, 이런 놈은 지금 여기 사람을 비교하면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높이가 한 5m. 날개 폭 하나가 날개를 쭉 폈을 때 한쪽 날개가 한 5에서 7m.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종류예요, 이게. 근데 얘가 오늘날의 새처럼 막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높은 데로 걸어 올라갔다가 낮은 곳으로 행글라제처럼 활강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남에서도 나올 것 같은 종류가 바로 이는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프테라노돈,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한 거. 그래서 얘도 꽤 큰 놈입니다. 다른 작은 새끼 공룡을 지금 이렇게 얘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 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사라졌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공룡은 사라지지 않고 뭐로 남아있다? 새로 진화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공룡학자들의 이론이고요. 자, 공룡이 사라진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설, 저기에도 지금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뭐예요? 운석 충돌설. 자, 뭐 그거 말고도 뭐 그 시기에 시베리아 같은 데는 현재 러시아, 그 넓은 러시아 쪽이 전체가 화산 활동이 다 일어나서 그 러시아 전체가 마그마로 다 덮였었어요. 그 화산 가스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화산 가스가 올라가면은 또 운석 충돌이 나서 화산재가 올라가면은 지구의 기후가 상승할 거예요, 하강할 거예요? 왜? 햇빛이 차단되니까.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저기 멕시코 쪽에, 지금 멕시코가 어디냐면은 이쪽이에요. 이쪽에 여기 우리는 한국은 한반도라 그러죠. 바다와 접했을 때 반도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유카탄 반도라 그래요. 그 유카탄 반도인데 여기에 동네 이름이 이제 칙슬루브인데 여기에 이 공룡이 멸종했다고 하는 6,600만 년 시기에 이때 한 직경이 150km 정도 되는 그런 분화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운석은 직경이 최소한 5km에서 15km 정도에서 평균 한 10km 정도의 작은 미행성이 충돌했고 그걸로 인해서 분화구가 생겼고 이 재들이 하늘로 올라갔고 얘네들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하니까 지구 전체를 다 화산재가 덮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지구 표면에 태양빛이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 죽겠죠. 그 식물이 죽으면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멸종하겠죠. 또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이 또 먹이가 없으니까 또 죽겠죠.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 사슬이 깨지면서 멸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깊이가 한 20km 정도까지 깊어졌는데 이거를 육지에서는 눈으로 못 보죠. 그래서 이거를 지구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지진파 탐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파인 게 보여요.
탄성파 탐사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공룡이 아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새의 조상이라고 우리 어린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의 새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새라고 우리가 알려졌던 최초의 새라서 시조새라고 하는 거예요. 요놈이 보면은 새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고 중간 단계를 가는데, 요 날개 쪽에 발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룡하고 새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녀석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독일의 졸른호펜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이 시조새 화석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현재까지 시조새 화석은 전 세계에서 딱 11개체만 발견됐습니다. 1995년에 북한에서 평양 근처에서 시조새 화석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화석은 저처럼 고생물학을 하는 화석학자들은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국제학술지에다가 사진과 함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데 그냥 나왔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녀석의 목이 이렇게 새처럼 꼬여 있고 뭐 날개에 발톱도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공룡과 새의 중간 형태를 지금 보이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1999년에 요령성에 중국 요령성에서 발견된 중화용주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농부가 밭에서 얘를 찾고 그냥 새인 줄 알았어요. 새 화석인 줄 알고, 이게 돌을 딱 쪼개는데 이렇게 딱 쪼개니까 양쪽에 그림이 같이 보이겠죠.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는 버려버리고. 근데 북경 지질 고생물 연구소에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도 아니고 공룡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각류, 작은 수각류가 멸종할 점에 이렇게 새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공룡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룡이 살던 시기에 우리 같은 포유류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공룡이 살던 시기에는 공룡의 위세가 너무 커가지고 포유류는 무서워서 주로 땅속에 숨어 살았어요. 주로 어떠냐면 오늘날의 쥐새끼 같은 거, 설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작은 형태로 땅속에 이렇게 숨어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공룡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더라서 신생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바로 우리 같은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난하고 따뜻한 기후가 진행되면서 초원이 전 세계가 다 초원화돼 버려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초식 동물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쭉 나오고,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들어봤죠? 네, 제가 전에 과천과학관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 우리 직원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티라노하고 메갈로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되나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바닷속에 육지에 살았던 중생대 생물이고, 얘는 바닷속에 살았던 신생대 생물이니까 서로 만날 수도 없었죠. 그죠? 자, 어쨌든 그 친구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그 친구를 멘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작년까지.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곤충을 관심이 있었어요. 곤충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곤충은 계속 해라. 그 대신에 너 영어 재밌니? 수학 재밌니? 하니까 영어도 별로고요. 수학도 재미없대. 자기 오직 곤충만 재밌대요. 근데 네가 곤충을 계속 공부를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3 때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제법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 가지 마라. 집이 창원인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창원에 가까운 과학고등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고민하시다가 제 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경남과학고를 갔어요. 작년 12월 달에 거기를 붙었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엄마가 얼마나 정성이냐면은 그 어린 동생하고 그 친구하고 셋이 항상 KTX를 타고 방학이면은 방학 동안에 몇 번씩 과천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숙제를 주진 않고요. 다음에 올 때는 이거 한번 알아봐. 그러면 그 친구는 신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과학관에 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갈 때쯤에 다시 저를 만나면은 오늘 박사님한테 뭘 봤는지 궁금한 거 있니?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걔가 하루 종일 자기가 본 거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오겠습니다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친구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렇게 지금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서 좋은 이 멘토를 만나면 사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혹시 우리 아까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전화번호를 휴대폰을 써놨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혹시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멘토를 해드릴 테니까 네, 여쭤보시고요. 그냥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 강의가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아직도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돼요.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강의에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을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할 강의 내용이 제가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이에요.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지금 집 밖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도저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물론 대학에서는 이렇게 그림만 가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주 고객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끝내고 중간에서 이렇게 마무리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구 46억 년 전 역사 사라진 생물을 질문은 그냥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관장님께 강연자 관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